오늘은 제2강 물리량 5번째 시간 기준계와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물리량은 자연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특별히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를 숫자로 표시하려면 먼저 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이 하나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운동하는 공에 대한 물리량을 어떻게 구할까? 공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까? 저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으면 0이라는 숫자로 대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정하는데 이렇게 그 기준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이라고 하죠. 원점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표시하려면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되는 기준축을, 좌표축을 또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원점과 좌표축을 이렇게 그릴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계를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한 다음에 또 물체 위치를 표시할 때는 어떤 종류의 숫자로 대표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했지만 어떤 숫자들이 있냐면 여기 X, Y, Z 이거 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고 로 파이 Z, R 세타 파이 이게 무엇인지를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 가지고 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좌표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표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계와 좌표계를 같이 설명해 보면 기준계는 영어로 reference frame입니다. 또 좌표계는 영어로는 coordinate system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말로는 계라고 하는 같은 말을 썼는데 이 계라고 영어로는 하나는 frame이고 하나는 시스템이죠. 계는 시스템에 더 가까우니까 기준계를 어떻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기준 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는 좌표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정의되냐면 기준계는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을 제공한다. 아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원점과 좌표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좌표계는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어떤 좌표들의 모임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걸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점과 좌표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원점과 좌표축을 정한다고 하는 건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까지를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좌표계의 종류, 좌표의 종류 아까 X, Y, Z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기준계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관성기준계, 비관성기준계, 질량중심 기준계, 실험실 기준계, 오른손 기준계, 왼손 기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계들의 예인데 사실은 이거를 좌표계하고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기준계를 관성좌표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좌표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좌표계 하면은.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reference frame, 관성 기준계라고 해야지 된다. 또 질량중심도 질량중심 좌표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것은 좌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중심 기준계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질량중심이 정지에 있는 기준계를 질량중심 기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좌표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들 세 가지가 우리 좌표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좌표계를 전부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좌표계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각각의 좌표계는 그 좌표마다 좌표에 속한 단위 벡터가 있는데 이 단위 벡터들이 서로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한 좌표계다라고 해서 직교좌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준계는 이제 그 물체가 운동하는 것의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비행기의 위치를 정한다라고 할 때 기준계를 A 기준계를 정할 수도 있고 B 기준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은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계를 반드시 정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기준계 정하지 않으면 숫자를 어떻게 나타낼지 모르고 그 다음에 기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그 숫자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계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를 대표하는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공하는 틀을 이것을 갖다가 기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준계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정해줍니까? 누가 정하냐면 이것은 내가 지금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물리에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가장 편리하게 정하죠. 그럼 어떨 때 가장 편리하느냐? 어떻게 정했더니 내가 지금 표현한 식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걸 잘 정하면 간단하게 식들이 정리될 수가 있고 잘못 정하면 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잘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가장 잘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준계로는 여기 물리에서 나오는 기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정하죠. 경도와 위도는 지구 표면에 의해서 정한 것이고 그리고 고도를 정하죠. 그래서 세 개, 경도, 위도, 고도 이 세 숫자를 주면은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할 때 그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알아낼 수가 있죠. 미리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또는 우리 전 세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지구 위에다가 이렇게 기준계를 정해 놨죠. 그래가지고 그 숫자만 얘기해 줄 것 같으면 경도가 얼마다, 위도가 얼마다 이런 것만 정해주면 위치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준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원점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은 어디예요? 이게 원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체가 거기 있으면 0이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좌표축을 정합니다. 좌표축은 사실은 서로 직각이지 않게 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결과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좌표축은 서로 직교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좌표축을 정해놓으면 플러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초이스가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표시하려고 하는 물리량의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좌표축의 눈금을 정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금에 따라서 표시하는 숫자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런 기준계를 정할 때 몇 차원 기준계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순서가 좀 달라지는데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쭉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차원 기준계는 언제 정하냐면 1차원 운동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선 위에서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1차원 운동을 또 어떻게도 정의할 수가 있냐면 변수 하나로만 기술할 수 있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운동을 기술할 때는 좌표가 딱 하나만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차가 간다고 한다면 이 기차는 1차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거 알죠?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옆에 팻말에 숫자가 이렇게 쭉쭉 적혀 있죠. 그 숫자만 볼 것 같으면 이 기차가 서울역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숫자로 이 기차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 이런 것을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차원 기준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원 기준계라고 하면 1차원 운동하는 선이 미리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선 위에다가 적당한 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1초 운동에서는 자, 축이 정해졌으면 그다음엔 무엇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기준계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왼쪽이 더 편리할 것 같으면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겠죠. 모든 물체들이 왼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면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왼쪽으로 정하는 게 편하겠죠. 왜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정하면 모든 양들이 다 마이너스로 표현되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플러스로 표현되는 게 좋겠죠. 이것처럼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한다. 그리고 나서 기준계 눈금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1차원 기준계가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원 기준계를 보겠습니다. 2차원 운동은 뭐겠습니까? 2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면 위에서만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2차원 운동, 면 위에서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좌표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의 좌표가 필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지만, 여기 큰 잎사귀 위에 이렇게 벌레가 있으면, 이 벌레는 2차원 동물입니다. 면 위에서만 움직이죠. 자, 이런 걸 2차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차원 기준계는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 2차원 기준계도 아까와 같은 순서로 정하는데, 이번에는 축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원점을 하나 일단 정해 놔야 되겠습니다. 면 위에 적당한 점을 원점으로 정한다. 그리고 나서 축을 정하는데 2개의 축을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때 그 축이 원점에서 교차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교차하는 직교하는 2축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2축의 플러스 방향이 어떤 쪽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내 마음대로 정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정해도 좋고, 다시 말하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 한 축은 다른 축은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도 좋고, 아니면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도 좋고,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하는 건 무엇에 의합니까? 자, 이런 2차원 운동에서 물체들이 주로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는 걸 보고서 하는 거죠. 우리가 위로 던진 물체를 갖다가 2차원으로 한다면 처음에 위로 던질 때는 위쪽 방향은 어디를 플러스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윗방향을 플러스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아래로 이렇게 내리기만 한다면 이때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게 더 편하죠. 오른쪽으로 던졌다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눈금을 정하면 2축의 눈금을 정하면 2차원 기준계를 다 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차원 기준계를 보겠습니다. 3차원 운동, 이건 어떤 것입니까?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리고 이때는 변수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좌표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3개의 변수, 3개의 좌표로 움직이는 것이고, 자, 이렇게 마음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아무데로나 막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3차원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한 대로 하니까 한 스텝만 더 하면 되잖아. 이거 왜 자꾸 또 하는데, 이 3차원 기준계는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하나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1차원 기준계, 2차원 기준계, 3차원 기준계 이렇게 차례차례 왔는데, 자 보겠어요. 3차원 기준계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맨 처음에 원점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 아무데나 가장 편리한 곳에 원점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축을 몇 개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축을 3개 정하면 3개보다 더 많이 그릴 수도 없죠. 서로 독립인 3개의 축을, 이걸 직교하게 정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계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직교하는 3개의 축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방향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2개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2축의 플러스 방향을 마음대로 정한다. 그 플러스 방향을 X, Y, Z 이렇게 정한다면, 자, 플러스 X축 방향, 플러스 Y축 방향 이렇게 내가 정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의 플러스 방향을 위쪽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2개 중에 하나는 내가 초이스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요 처음 2개는 내 마음대로 정하지만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가 되도록 정해야 된다. 그게 이 경우에는 위쪽으로 정하는 것이 오른손 기준계가 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 기준계가 있으면 또 뭐도 있겠습니까? 왼손 기준계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손 기준계와 왼손 기준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플러스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Y축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랬을 때 오른손 기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오른나사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른나사 알죠?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나사, 이게 바로 오른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나사를 돌려줍니다. 오른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Z축을 만든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손 기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나사를 가지고 오른손 기준계를 정한다면 왼손 기준계는 왼나사를 가지고 정합니다. 왼나사는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 나사가 들어가는 나사죠. 그래서 그 왼나사를 갖고 한다면 X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된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이제 나사가 진행하겠죠.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자, 이렇게 돌리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왼손 기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왼손 기준계는 우리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3차원 기준계를 이용할 때 왼손 기준계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느낌이 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오른손 기준계도 있고 왼손 기준계도 있으면 이 왼손 기준계를 어디다 써먹을 데가 왜 없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나중에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왼손 기준계를 사용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반물질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반물질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왼손 기준계로 기술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물질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를 써야지 되는데,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를 써야지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이 물리를 점점 배워가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기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X하고 Y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이거 꼭 X하고 Y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X하고 Y를 돌리면 오른 나사가 Z 방향으로 가고, Y에서 Z로 돌리면 오른 나사가 X 방향으로 가고, X에서 Y를 돌리면 Z 방향,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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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 방향이라고 하고, 우리는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이 중에서 왼손 기준계를 한번 골라보세요. 왼손 기준계 고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에서 Y로 돌려보는 거죠. 또는 Y에서 Z로 돌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오른 나사가 이제 Y에서 Z로 돌리면 X축으로 X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면 그게 바로 오른손 기준계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왼손 기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보니까 XY인가 Z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XY 하니까 Z 맞죠? 3번도 XY 하니까 Z 맞죠? 근데 4번은 어떻습니까? XY 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Z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을 우리가 왼손 기준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좌표계를 보겠습니다. 좌표계는 좌표의 종류를 별로 이렇게 나눠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면 X축 있고 Y축 있고 Z축 있으면 이건 무엇입니까? 오른손 기준계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점을 표시할 때 그 점을 원점의 꼭지점에 있는 이런 점으로 딱 표시하겠어요. 그리고 이 P점의 위치를 어떤 좌표로 표현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표현할 때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좌표계가 있고, 이건 영어로는 rectangular coordinate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걸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카테지안은 데카르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맨 먼저 기하를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이용해서 수학으로 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착안한 그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좌표계를 특별히 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직각좌표계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세 좌표를 P점에서부터 X축에 수선을 내려겨서 만난 거. 그래서 P를 표시하는 좌표가 수선을 내려그면 X축에 수선을 내려그면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X축에 수선을 내면 X축과 직교하는 면이어야 되겠죠. 그 면과 만나는 점이 원점에서부터 저 X까지의 거리, 이게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어떤 거냐?
뭐냐면 P점에서 Y축의 수선을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면 그래서 저기서 저 Y좌표가 되고 저기서 Z좌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직각좌표계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가 있는데, 원통좌표계는 영어로는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점피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먼저 원점에서부터 XY축에서 XY 평면의 P점에서 내려근 네까지 여기를 갖다가 로라는 좌표로 표현합니다. 로가 일정인 점들을 다 연결할 거면 같으면 이게 바로 원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통좌표계다라고 하고, 두 번째 좌표가 어떤 거냐면 파이라는 각인데, 이렇게 파이라는 각을 정하고, 이 파이라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위각이다. 에지무설 앵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지무설 앵글은 X축에서부터 로까지의 각인데, 이게 바로 그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각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직각좌표에서 이용했던 저 Z축의 수선을 내려서 건 Z좌표, 이 세 개를 이용하는 것을 원통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표계 전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구좌표계는 어떤 거냐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하는 것인데, 구좌표계를 이용해서 P를 표시할 때 맨 처음 하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한 R이 일정한 점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구가 되겠죠. 구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좌표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각 두 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Z축에서 R까지의 각, 이걸 세타라고 하고, 이걸 극각이다, 폴라 앵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통좌표계에서 이용한 이 방위각을 쓰는데, 이 물리과에서 쓰는 각하고 각 이름하고 그 다음에 공대 계열에서 쓰는 각 이름이 서로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공대 계열에서는 극각을 요 파이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방위각을 세타라는 문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공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혼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세타하고 파이를 물리학과 계열과 공학 계열이 서로 반대돼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계와 좌표계에 대한 공부를 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 다음 시간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